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중학생 딸이 학원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원 원장은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교사가 동성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재조사에 나섰는데 과거에 다른 동성제자들과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빨리빨리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고기, 밑반찬, 심지어 기름장까지 재사용했던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유명 고깃집, 어제 저희가 제보 사건으로 전해드렸죠. 광주 북구청이 오늘 오전 바로 현장 조사를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 전부 사실, 심지어 하나 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자, 북구청은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에 이 식당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 믿고 먹었던 손님들을 배반한 이 식당, 상응하는 책임을 꼭 지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딸인 척 연기한 피싱범 문자에 속아서 큰 돈을 잃었습니다. 사방가족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신 박은숙님. 자, 울란바토르 사는 몽골인 사방가족입니다. 한국은 무척 덥다죠. 여긴 지금 눈이 와요. 여름 휴가는 몽골로 오세요 하신 블러르마님. 아유, 그렇군요. 자, 저희 엄마 최순애 여사가 오랜 친구 평택 출신 홍성숙님을 찾습니다. 오른쪽 분이에요. 너무 그리운 친구라고 하는데 꼭 사반 보셨으면 합니다 하신 임선영님. 자, 땡볕에서 감자 이삭 줍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이 무더위에 조심해서 반일하세요 하신 구미의 장호식님, 대구 월성동의 박승회님, 승희님, 그리고 허건회님, 박정희님, 본촌동 정여사님, 신윤동 일개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사사바 뉴스데이. 아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입니다. 자, 30도에 가까운 땡볕에 얼차려 받다가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그걸 지시한 중대장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님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현장은 물론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자 1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가혹한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훈련으로 사망했던 그 중대장입니다. 이 규정 위반 사실은 본인은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다만 직접 자기가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중대장 사고 직후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영장 심사를 받기 며칠 전부터 유족에게 거의 문자 테러 수준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요. 네, 이런 게 사실 너무 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고 유족으로서는 안 그래도 너무 괴로운데 더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이게 꼼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 어머니와 전화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빈소에도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신청하기 하루 전인 17일에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너무 문자를 많이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해가 조금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팔짱 끼고 사과합니다. 사건 반장이 처음으로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던 바로 그 사건, 치킨집에서 바닥에 맥주 확 뿌리면서 장사 망하게 해줄 거야 했던 그 사건. 장본인들 결국 사장님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자, 근데 또 시끌시끌합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제의 그 치킨집 대구 중구청 공무원 한 명 손을 허리에 저렇게 척 하고 있죠. 또 다른 이는 뒤에 팔짱을 끼고 있어요. 아이, 사장님 사과하러 왔는데 좀 나와보시죠. 자, 주방에 있던 사장님 나왔어요. 블라블라 뭐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저 팔짱 낀 공무원, 아이, 죄송하긴 한데, 자, 두 손 모아서 사과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 지금 그랜저를 해도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인데 저러고 사과를. 자, 인사는 합니다만, 자, 저 때가 언제였느냐,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 남봉꾼들 사건 반장이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다라는 사실을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기 1시간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들의 소속을 모르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폼이 나온 겁니다. 예? 네, 이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구청장 사과문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 17일 저녁에 치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맥주를 바닥에 왜 버렸는지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요. 왜 장사를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하고 욕설했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긴 했지만 그건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과는 태도 자체가 껄렁껄렁했고 떠밀려서 시켜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데 팔짱을 낀 채 죄송하다고 사과한 공무원은 이 사건이 끝나면 자주 치킨집에 찾아와서 술을 사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오지 마라. 당신들 때문에 치킨집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폐업하시겠다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자, 저는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님이 그 사람들 진짜 끌고 와서라도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하신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전직 공무원 우리 은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기관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저런 공무원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보통 이제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업을 숨기는데 드러내놓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지금 대구 중구청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개별 대기원 그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법이 있거든요. 징계 절차를 보게 되면 거기에 파면, 해임, 감봉, 강등, 그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6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 그 해당되는 만큼에 따라 징계할 거고. 팀장님, 그런 말씀보다 그럼 팀장님 전직 공무원 선배로서 예. 저 사람들한테 따끔한 한 말씀. 죄송합니다. 경찰로 하더라서. 그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원칙인데 봉사를 안 하고 그 안에 굴림을 하려고 했던 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또 그리고 형사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형사 절차도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오토바이가 와장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 위에 오토바이 하나가 저렇게 세워 있죠. 자, 부부가 먼저 헛둘 지나갑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타난 남성 갑자기 뭐야 이거? 왜 밀어 왜? 야, 진짜 애꿎은 오토바이를 그냥 밀어 넘어뜨리더니 그냥 가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저 인간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바이크를 안 타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CCTV 보면 저 사람 가면서 알면서 미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자, 이 경기도의 한 성남의 안경원 앞에 있는 오토바이인데 안경원 원장이 이제 주인 원장이 이 평소 가까운 거리 가려고 지금 오토바이 옆에 대놓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저렇게 넘어뜨림으로써 백미러하고 이런 게 파손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도로로 나가서 세상에. 불날 뻔했다고 하고요. 아하. 수리비가 무려 66만 원 나왔는데 아이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행동을 봤을 때는 별로 남의 인식 옆에 행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렇게 하니까 상습법 아니냐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돈 필요 없다, 처벌받아라. 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의거든요. 딱 알잖아요. 그러면서 CCTV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처벌받아라는 취지에서 이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꼭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배려는 어디에? 자, 지하철 빌런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아닙니다.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웬 남성이 딱 고개를 푹 숙이고요. 자,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사진 보실까요?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바로 옆에 분홍색 임산부 배지를 단 임신부가 저렇게 계십니다. 저 남성이 배려석을 차고 앉아있는 바람에 정작 임신부는 그 옆자리에. 아유, 옆자리에라도 앉았으면 되지 뭘 또 따지냐 또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양보해서 앉으셨대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이제 양보를 해주셨는데 이 옆에 이제 원래는 저 임산부가 앉으신 자리에 이 제보자가 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옆자리가 임산부 자리인데 너무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부가 없을 때는 뭐 그냥 모른 척 해준다고 쳐도 임신부가 갑자기 탄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이 일어나서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른 척하고 휴대폰만 본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줘도 모른 척만 하시길래 본인이 일어나서 임산부한테 앉으시라 그랬더니 맨 처음엔 괜찮다가 하다가 이제 몸이 무거우시니까 앉았습니다. 근데 건너편에도 보니까 또 임산부 자리에는 건강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임산부 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두 다리를 비틀어 꼰 채로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염한 자세로 교통약자석에 저렇게 누워 있는 저 남자. 가방을 베개 삼아 두 눈을 꼭 자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제보자님은 자는 척을 하는 것 같더라 하셨습니다. 자, 은배 팀장님,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21일 오후에 경춘선에서 목격된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중년 남성이 교통약자석에 자리가 3개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누워 자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저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리 아프다면서 툭툭 건들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눈도 살짝 떠보고 그러니까 자는 척했는데 6정거장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저러고 있었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하게 되면 다른 행동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주지만은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도 가능하는 거고. 그런 법적인 문제 말고요. 그럼 팀장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저런 분은 저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가서 문이 열릴 때 잡아서 끌어내려. 진짜. 그리고 CCTV 없는 데 가가지고 창교육을 시킬까요? 아이고, 네, 아무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무 사이 아니라는데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과 여자 사람 친구의 관계가 의심이 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몇 년 전에 동네에 공방을 둔 도예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남편도 평소 도자기에 흥미가 있어서 둘이 꽤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연자가 공방 앞을 지나던 중에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친구가 단 둘이 공방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문을 다 잠그고 형광등도 끄더니 공방 안쪽에 있던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발을 다쳐서 집에 못 가겠다,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못 온다면서 거절을 했고요.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방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먼저 나왔다가 기다리고 있던 사연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창고로 들어가니까요. 문 바로 앞에 푹신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도예가 친구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친구는 피곤해서 돗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고 나는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만 봤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린 결백하다. 이런 핑계를 댔고요. 급기야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냐면서 사연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가 남편과 친구 외도가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심각한 사연일 수도 있는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야, 상이야. 너 진짜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마. 내가 이래서 너한테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한 거야. 여자 사람 친구 모르니? 여사친. 나한테 다해 걔는 그냥 사람이 아니 남자야 남자. 걔도 피곤하다고 눕고 나도 좀 피곤하길래 같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전화 그냥 뭐야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고 이걸 설명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진짜 동그라미. 이걸 어떻게 동그라미를?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네가 설명하면서도 좀 말 안 돼서 웃기지? 그지? 무음으로 했어도 들어 누워서 휴대폰만 봤으면 마누라가 전화 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해 그 기집애가 그냥 남자 같은 거라고?
웃겨. 야, 다 필요 없고 입과 깨물어 한 대 제대로 맞고 이혼하자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방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단둘이 창고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푹신한 돗자리가 있었는데 누워 있었다. 이거는 남들이 추상하더라도 이거는 불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거 내가 볼 때는 현장 검거를 못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외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성분이 볼 때에는 남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 용서해주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제보하신 분도 너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외도인데 이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고 싶으신 맞아요. 거죠.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정말로 외도가 아니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그냥 뭐 쉬려고 있었다 그러면은 불을 왜 끄고 도대체 문을 왜 잠그고 전화를 해서 못 데리러 온다 그러고 그다음 전화를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뭐 남사친, 여사친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는 도저히 친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창고만 가도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창고에 들어가고 문을 잠궜다 이런 부분들이 의심받기가 좋죠. 의심받기 십상인 상황,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놀란 부분 등등 이제 문제가 하나요. 이제 하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더 다른 것을 목격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번에 크게 경고를 한다면 박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처음 걸린 것일 뿐이라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우리 아내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이고 지금 의심 가니까 뭘 하겠다고 질문을 주셨는 것 같은데 처음 본 거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참 많이 의심스럽네요. 예, 좀 오늘 사연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도 모두가 패널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HC님은 이게 질문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양은정님, 앉아있어도 오해할 판에 누워있다니 누굴 바보로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사람님도 제보자는 정상입니다. 남편과 여자친구는 외도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도영님 보고 계시죠? 결혼 16년 차시라고요. 한참 뜨거웠던 신혼 때는 자고 있는 와이프 볼에 뽀뽀해주면서 그러면 사모님이 좋아서 배시시 웃고 그러셨다고요. 자,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모님을 보고 불현듯 신혼 때 생각이 나셨다고요.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쭉 역시나 배시시 웃으면서 눈을 뜬 사모님. 그런데 갑자기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은배인 줄 알았잖아. 징그럽게 정말. 예. 애수가 김애숙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뽀뽀했다고 뭐 하는 짓이냐니 우리 부부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아버지. 어느 날 학원에 간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애가 엄청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학원 원장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놀란 아버지는 바로 딸에게 달려가는데요.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중학교 2학년인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방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중학생 내 딸을 좀 도와달라는 아버님의 애끓는 제보인데요. 자, 밤 10시에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30대 남성입니다. 홀로 두 자녀를 지금 키우면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13일 밤 10시가 돼서 딸한테 전화가 걸려고 옵니다. 근데 그 했던 말이 충격적입니다. 학원 원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딸은 지금 15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 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요. 시험 기간이라서 빈 교실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원장이 다가와서 공부 잘하고 있냐 하면서 은슬쩍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하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교복 단추 한 개가 풀려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원장이 손을 넣었다고 하고요. 이 학원 이 빈 교실에는
원장하고 단둘이 있었고 너무 무섭고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 이 딸, 중학생 딸이 이 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아빠같이 따르던 원장의 이런 갑작스런 스킨십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이 외진 곳에 있고 시간도 늦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당시 어쩔 수 없이 원장의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때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남학생도 함께 학원차를 탔기 때문에 딸도 무서움을 조금 참고 조금은 안심한 채로 차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에 따르면요. 남학생이 원장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원장이 너는 불편하니까 뒷좌석에 타라면서 딸을 조수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후 원장이 남학생을 내려준 뒤에 또다시 데려다주는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원 원장과 딸은 같은 아파트 또 같은 동에 산다고 하는데요. 딸이 혹시 몰라서 친구 집에 가기로 했다고 그냥 여기에 내려달라면서 낯선 아파트에 내렸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빠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 따님이 당시 성추행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죠. 강의실에 혼자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이제 교복 단추가 이제 하나 풀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쇄골이랑 브라 개끈이랑 가슴 위쪽을 이렇게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혼자밖에 없어서 같은 반 친구들 3명이 있는데 그 3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자기 지금 이렇게 성추행 당했다 너네들 이런 적 없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다 가슴 만지고 그런 것까지는 없어도 막 다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결국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학원에서 한 반에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4명 아이들이 다 여자아이들이었는데 4명이 약간씩 다르지만 다 이런 성추행 비슷한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의 딸은 뭐 완전히 지금 이런 뭐 가슴까지 만지려고 했었던 추행을 당했고 한 명 아이도 뭐 그렇게까지 추행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허벅지 쪽을 만진다든가 장난식으로 막 스킨십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명도 등을 쓰다듬거나 헤드록을 한 적이 있었어라고 얘기했고 또 한 명은 의도적으로 다리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안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니까 한 반에 있는 아이 4명이 지금 다 약간 그런 느낌의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14일에 학원 원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방금 그 설명 들으신 그 중학생 아이들의 증언 녹취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미성년자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학원 원장을 고소한 후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쏟아졌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좀 살려줘. 바로 학원 원장의 아내가 보내온 메시지인데요. 역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친누나에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선거처럼 헤드락을 걸다가 그 사단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보고도 헤드락도 성추행이면 성추행인데 왜 이렇게 저희 누나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 뭐 와이프가 저희 둘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누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성취 집에 혼자 있냐 뭐 자기가 찾아와도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차단하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선생님 둘째 아들은 몇 살인가요?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거길 찾아와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14일 제보자가 원장을 고소한 후에 학원 원장 부부가 제보자의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그냥 가라고 했고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원장의 아내가 제보자의 친누나에게도 연락을 했던 겁니다. 실제 보내온 문자를 보면요. 평소처럼 헤드락을 걸다가 그 사달이 났나 봐.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나 봐. 자기가 말 좀 잘해줘. 고소장 보니까 우리 죽으라는 거네.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보자가 연락을 차단해놓자 원장의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인 제보자의 둘째 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누나에게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줄래?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집으로 갈까? 이런 말을 했던 건데요. 어떻게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야 니네 누나 좀 만나게 해주라.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어. 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 팀장님, 저희 제작진도 그 해당 원장 측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의 제작진들이 사실은 그 원장이 연락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들어보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맛을 보였는데요. 또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그 학원이 폐업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원장 지인한테 소문해서 물어봤더니 뭐 폐업을 하러 갔다가 최근 또 안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전해 듣기로는 그 학원이 뭐 폐업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풍문이 들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최근에 다시 계속 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제보자 아버님은 내 딸, 중학생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한테도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 딸이 그랬으면 난 진짜 경찰이 오고 없다 이렇게 잡아 죽인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 딸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나고 애한테도 두기도 미안하고 그냥 최대한 처벌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네요 지금은. 자 교수님 아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저 학원 원장과 피해 중학생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산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뭐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딱지가 조금 떼려 그러면 그 딱지를 또 건드리고 그럼 썩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얼마나 자기 지금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실은 자기 몸의 변화도 이렇게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게다가 이 원장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계속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원장 차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 기겁을 하고 불면증도 호소하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같이 같은 동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고심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초등학교 아이한테 연락하고 이런 가해도 사실 2차 가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교사가 동성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재조사에 나섰는데 과거에 다른 동성제자들과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비슷할 수도 있는 하지만 역시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은 남교사가 여학생과 여교사가 남학생과 이건 달라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체육교사가 동성인 여학생과 부적절한 교제, 동성교제를 한 걸로 드러나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2년에 임용돼서 교직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제를 시작한 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난해 1월이었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관계를 이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사는 개인 고민을 토로하면서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학생 가족이 대전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뭐 학생들이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도 뭐 유독 예쁜 학생들 있잖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이 교사 졸업한 학생에게 자기 고민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제간에 지켜야 할 선을 약간 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사랑은 불가항력이 뭘까요, 도대체? 네, 이 교사가 이 학생한테 한 내용들인데 정말 이게 제가 웃겨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걸 알면 좋게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교사가 학생한테 한 말입니다. 네가 없으면 마음껏 힘들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
사랑한다는 말이나 사귀자는 말을 조금 더 뒤로 밀었으면 좋았을까?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아이고야. 나도 불가항력이다. 후회를 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맙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 마음 변치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히 연서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동성애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교사가 학생한테, 그것도 중학교 학생한테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 말로만 혹은 뭐 글로만 표현했어도 문제지만 더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학생 측 그 가족의 말에 따르게 되면, 주장에 따르게 되면 아마 학생하고 차 안에 있으면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만 잡은 뿐만 아니라 뽀뽀까지도 했는데 심지어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도 이루어졌다고 전했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각자 생각하시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해당 교사한테 아마 이걸 항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교에 알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안 만날게요. 더 이상 안 만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적반하장격으로 학생 가족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공이랑 더 이상 안 만나기 바라세요? 저랑 안 만나면 공공이 상태가 더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협박하는 투로 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교사분은 지금 반성하는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족들 그 학생들의 가족이 이제 이 교사에게 항의를 하니까 다시는 안 만날게요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 교사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가족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태도를 바꿔서 저하고 어머님네 아이하고 헤어지면 그쪽이 더 손해일 텐데 아이가 그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남은 것은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문제 제기, 조치를 좀 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징계 등 조치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같으면 증거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야, 그냥 좀 친한 거 아니냐. 친하겠지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교사가 지금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당시 교육청이 조사도 안 하고 교제 사실을 부인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제관계 이상 아니다.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치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교사도 혼란스럽겠지만 그 아이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냐고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그 피해 학부모님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친한 사제 관계라고 해서 신체 접촉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교사가 이전에도 이 교제를 했던 학생이 2명이 더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평소 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다고 하고요. 학생들과 SNS로 활발하게 소통도 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 학생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게 됐고 서로 성소수자임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이후 교사는 학생과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2022년 11월부터 학교 밖에서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5월에 두 번째 피해 학생은 교사에게 헤어짐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학생은 당시 큰 상실감을 느껴서 한때 안 좋은 생각까지 들 만큼 힘들었다면서 최근에서야 슬픔을 이겨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을 뗀 이유는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고 해당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블러를 친 사람이 바로 그 교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교사 지금도 현직에 있다고요? 자, 이 문제입니다. 올해 지금 학교를 옮겨가지고 담임까지 맡으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논란이 되니까 병가를 좀 냈다라고 해요. 그거 말고는 제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 논란이 뭐 동성교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유포를 한 학생들을 경찰에게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18일 대전교육청이
해당 교사가 교제 사실 부인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21일 날 다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직위 해제까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그 학생들은 어떨까요, 지금? 저는 사실 너무 걱정스럽네요. 이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성 전체성의 문제라는 게 본인의 인생을 두고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사실 그게 옳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청소년기의 이 정체성의 문제로 혼란을 겪으면 사실은 학업이나 전반적인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커밍아웃하고 또 이제 성적인 경험을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 대상이 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선생님이 또 내가 의지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뭐 의지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고 게다가 이제 가스라이팅도 했고 게다가 또 이 선생님하고 사귀다가 버림받는 아이도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감당하기엔 아이들이 좀 어리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 어떤 치유와 그런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건 좀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여행지에서의 운명 같은 만남, 미소가 아름답고 약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그녀. 30대 남성 최 씨에게 아내는 완벽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연애부터 결혼까지 뭐 하나 거슬리는 것 하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함께 사라진 아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자기 아이와 함께 사라진 아내라. 자, 오늘 사연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를 약간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 교수님. 네. 오늘 일단 그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시작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네.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성의 최 씨고요. 이분이 이제 금융업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서 또래보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연애는 우리가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정말 운명 같은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갑에 있는 명함을 보고 연락드렸다고 하면서 지갑을 찾아줬어요. 근데 딱 그 여성을 보자마자 내 이상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국 후에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귀국 후에도 만나면서 연인이 된 겁니다. 저렇게 당연히 그럼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정도면. 네, 그래서 처음엔 최 씨 친구들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준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최 씨보다 2살 연상인 여자친구의 직업은 약사로 친구들 앞에서도 막힘없이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짓궂게 질문을 내도 친절하게 답을 하고 이럴 땐 이런 약이 좋다 이렇게 상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최 씨는 그야말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했고요.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키는 등 결혼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친구들한테 소개했으면 당연히 부모님한테도 소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최 씨가 부모님한테 소개를 했더니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좋아하셨는데요. 최 씨보다 2살 많은 것도 장점으로 생각하기 뭐냐면 성숙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감싸주겠지 하면서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는데 최 씨 역시 이제 최 예비 처가에 이제 인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갔더니 예비 장모 장인이 사실은 보니까 모두 다 의사분이에요. 아이고야. 의사분이고 또 예비 그 형님 즉 그 아내 될 사람의 오빠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학의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상당히 의사 집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다 지수 의사였고 또 그리고 이 장인 장모를 보니까 이 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또 그리고 교양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분이다 했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다닌다. 여러 가지로 이제 호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각종 전공서적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고 약대 졸업식도 졸업사진이 있고
졸업장도 있고 또 그리고 졸업 앨범을 보면서 둘이서 상당히 하하하 웃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방 한켠에는 그 약사 가운이 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여자친구 인사를 딱 드리러 갔더니 예비 장인 장모 의사님이고 또 오빠는 의대 교수고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배운 그 느낌이 날 정도로 교양도 있고 우아하고 더군다나 어떤 뭐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그래서 여자친구 방에도 다 가봤더니 뭐 약사 가운이 걸려 있고 졸업장도 있고 막 전공 서적들 있고 얼마나 좋아. 자, 너무 완벽해서 불안합니다. 제 경험상 이 허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이러면 되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지금 보면 연애부터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집은 최 씨가 마련하면 장인이 차 사주고 외제차 사주고 또 혼수 빵빵하게 채워오고 그래서 또 근사한 또 예물 또 해주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요. 2년 뒤에 또 아이까지 태어납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두 사람도 경제력 좋으니까 뭐 양가 도움 없이 가사 도우미가 또 있고요. 맞벌이를 했는데 아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발. 최 씨가 퇴근을 했어요. 안 돼. 집에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전화를 했겠죠. 전화도 안 받고 베이비시터 가서 도우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아내 행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가 아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졌겠죠. 장인 장모한테 연락도 해봤지만 해야죠.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없는 번호. 발신 안 되는 거. 그래서 경찰에 결국은 실종 신고를 하는데 더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지명수배자라고 이렇게 발신은 되죠. 내가 거는 거니까. 발신 되죠. 수신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실종신고하러 갔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명수배자? 예. 원티드? 예. 약사.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럿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사기로 고소당한 게 많아서 수배 중이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아내의 직업은 약사도 아니었고 약국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게 전부였습니다. 약대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장인, 장모며 형님이라고 소개시켜준 가족들도 모두 대역 아르바이트생들이었고요. 하객 대부분도 아내가 고용했던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더 큰 돈이 필요해진 아내는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잠수를 탔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자 그러면은 그 지갑 잃어버려서 뭐 이렇게 뭐 명함으로 연락하고 막 뾰로롱 이렇게 나오고 한 게 다 그럼 설계였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갑을 우연히 주운 건 맞다고 합니다. 아내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서 실제 정말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우연히 주운 건 맞는데 지갑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명함도 있고 뭐 직업도 좋아 보이니까 번호를 한번 저장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SNS 딱 뜨잖아요. 예. 외모도 준수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만약에 딱 그 명함을 봤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고. 그냥 이런 일이 차라리 없었을 텐데. 너무 괜찮아서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때 이 아내가 외국에 나와 있던 것도 도피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도피 중에 이런 남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내하고 뭐 이렇게 뭐 사기를 치긴 했지만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너무 행복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충격 중에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고백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 분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사실은 네 아내가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큰 돈을 투자해라 라고 얘기해서 투자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상대로도 사기를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상대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약간 영화 화차는 느낌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기꾼 아내와 혼인무효 가능하겠느냐? 아들, 내가 데려와야 되는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혼인무효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을 때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직계 혈족 간에 뭐 결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뭐 좀 약간 선에서 해석을 하면 혼인 취소 사유는 될 것 같아요.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는 지금부터 이제 소급적으로 없는 거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인 취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아마 혼인 취소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혼인 취소가 된다 그러면 애매한 양육 부분은 가정법원이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좀 비록 거짓말하고 잘못되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엄마를 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잘 키운다. 엄마가 잘 키운다. 가정법은 항상 하나 봅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지명수배자인데 뭐 구속이 되거나 나중에 그 문제가 크다 그러면 아빠한테 갈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뭐 키울 의도가 강하다 그러면 또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은배 팀장님한테는 이거 여쭙고 싶습니다. 그 현직에 계실 때 사기꾼들 많이 상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무조건 사기꾼이다. 딱 하나만. 사기꾼은 맞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기꾼을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뭐 하나 이렇게 딱 그거. 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사기꾼은 저 같은 인상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드럽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양 앵커하고 약간 비슷한 분들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로 은배 팀장님은 퇴출. 자, 방송 금지. 자, 농담이고요. 자, 교수님 좀 주시고 싶은 말씀. 네, 저도 뭐 사실은 은배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건 항상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다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엄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아빠는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는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면 안 되죠. 엄마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지금 지명수배자인데다가 아이를 진정성 있게 기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좀 안전하게 잘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건 반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너무나 운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 나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운들이 계속 들어올 때 한 번쯤만 의심을 좀 해보면 좋아요. 의사, 장인의 의대 교수 그래도 가능하지 왜?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면 아이고 하나 부족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한번 의심을 했었으면 하는. 나라고 왜 약사 와이프 만나지 말란 법? 자기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자기도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안 맞을 때 잘 안 되거든요. 만약 분에 넘치는 행운이 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의심해 보면 정말 딱 한 번만 이거 아닌데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는데 라고만 하면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사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사건 반장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이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신수님은 이게 가능하다고요라고 하셨고요. 솔방울님 아들도 유전자 검사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리날다님 가운 세탁은 할 수 있는데 보라고 걸어놓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여성이 인적 없는 동네를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다는 듯이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가는데요. 길을 건너려는 순간 오토바이가 빠르게 접근해 옵니다. 설마? 뒤에 타고 있던 헬멧을 쓴 강도가 순식간에 내려서 잡으려고 쫓아가는데요. 여성은 즉시 뒤를 돌아서 도망가는 이때 총성이 탕탕하고 울립니다. 누가 쏜 거야? 강도는 당황해서 줄행랑을 쳐버리는데요. 뭐야 이거? 네, 지켜보던 누군가가 구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사실은 여성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정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세상에. 쉬는 날이어서 사복을 입고 있었던 건데요. 와우. 강도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하자 몸을 피한 뒤에 가지고 있던 권총을 뽑아서 발사했고요. 달아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몇 발 더 쏘기까지 했습니다. 저 다급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쓴 총알은 모두 명중을 했고 강도들은 병원에 실려가서 체포가 됐습니다. 다 맞췄어요, 그걸. 네, 당국은 여성 경찰의 대처가 정당방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대상이 하필 베테랑 경찰이었다니까 강도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지만 쌤통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도로에 빨간색 SUV 차량이 서 있고 그 주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차 옆에 발길질 하는가 하면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막기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차량은 이를 뿌리치고 시동을 걸더니 앞으로 출발해버립니다. 시민들이 재빨리 쫓아가는 사이 얼마 못 가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른 차와 부딪힌 거였습니다. 왜 저럴까요?
이 차량 이미 조금 전에도 충돌 사고를 냈었는데요. 그럼에도 운전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시민들이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무시하고 가다가 또 이렇게 된 건데요. 말도 안 되는 난폭 운전에 크게 분노한 시민들이 애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걸린 운전자는 결국 차에서 내렸고 체포됐는데요. 손을 결박한 채 데려가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 혹시 약? 네,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시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고야. 겁니다. 당시 밤에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어려움을 겪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를 낸 거였다고 합니다. 인도로 가보시죠. 자, 벌판 위에 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보여요. 이미 중간이 뚝 끊어져 있었고요. 상판 한쪽은 심하게 주저앉아 있는데요. 그때 점점점 더 밑으로 쏠리더니 타설해 놓았던 콘크리트가 옆으로 주르륵 쏟아지면서 폭삭 붕괴해 버렸습니다. 근데 신이 난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진기한 광경을 찍고 있어요. 자, 이번엔 반대쪽에서 상판이 교각과 또 푹 끊기면서 쿵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다리를 덮치면서 콸콸콸 솟구쳐 오릅니다. 이미 교각이 기울어질 대로 길어진 걸 보면 애초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당한 건요. 이 다리 건설하는데 무려 20억 들었다는 겁니다. 2억 아니고 20억. 싸게 든 거 아니에요? 좀 싸죠? 개통하기 전에 다리가 무너지면서 공사비는 공중부대가 됐고요. 차가 지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고 보면 질까지 가는 질 유산균은 원료부터 달라요. 살아서 질내 정착하는 질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 프리미엄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우리 집 냉장고엔 세계 1등 덴마크 유산균이 산다. 덴마크 하이 요구르트. 과다 분비된 피지, 삼겹살 냄새, 미끌거림. 왜 이렇게 미끌거려? 온몸에 깊게 배인 피지, 채취, 미끌거림까지 촥 하면 싹! 뒤끝 없이 개운하게 우로스 스킨워시. 올라 활력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라라올라. 약국에서 라라올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